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변함없이 나오셨고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로 김민하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와의 길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네. 그래서 밖에서 김민하 평론가랑 이제 때 아닌 조기 개편에 몸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나 둘이 유튜브라도 하자. 뭐 이런 이제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김한 기자가 이번 주에 못 나온다고 꼭 네. PD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청취자분들한테도 역시 개편에 몸을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겨레 김한 기자는 참 매너가 없어요. 마지막이면 이렇게 응당 나와서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해야지 현장을 뛰는 기자는 어디로 없어지고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장에 가버리고 없고 네. 평론가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요.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사문의 명분, 법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밝힌 명분과 효과는 국민 대통합이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저랑 인터뷰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이고 아주 큰 사회적 통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무적으로 역시 김재원 의원께서 정무수석 출신다운 발언을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네. 저는 뭐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이제 사면권을 또 한번 이제 행사를 하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문민정부 이후에 한 정부에서 최대치가 5번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2번 쓰셔가지고 이제 3번 남았다. 네. 일단 이제 어떻게 좀 지켜볼 부분인데 저는 사면권이 너무 이제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하면 뭐 물론 개헌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대통령 특사보다는 국회 동의를 얻은 일반 사면이란 제도를 좀 더 활용하는 것이 뭐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혹은 뭐 분권형 이런 얘기할 때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명단을 보면 조금 국민 분열이나 국론 분열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몇몇 분들의 이름도 좀 보여서 저는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결단이긴 하죠. 결코 작은 결단은 아닙니다, 이게. 예. 네, 왜냐하면 온갖 혐의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큰 범주 안에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국정농단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 비리에 관련돼 가지고 사법 처리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는데 어쨌든 그냥 사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같이 또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이 됐는데 이 정치인들 중에는 뭐 이 정치인들이 무슨 나라에 큰일을 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부적절한 그러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사면을 했으니까 뭐 큰 결단이죠. 그것은 작은 결단이 아니고. 근데 국민의 대통합인가? 저는 국민적인 대통합은 모르겠고 국민의힘의 통합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통합.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 약점이 뭐냐면 물론 지금 뭐 대통령이 됐고 또 아무튼 뭐 국정을 이 보수 정권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좀 눈에 밟히는 게 있다면 이전에 이제 보수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했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면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랄지 국정농단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면 사면이 됐다.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 그 지금 사면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참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 반응이 앞서 우리 인터뷰에서도 이제 나온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통합.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주로 지금 짚어주신 대상자들은 전 정권, 전 정권 정치인들인데요. 지금 또 한 분이 좀 관심을 끄는 것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형 확정된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 고위 공직자인데 선고유예 형을 받았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제일 낮은 혐의여서 뭐 교체 의사가 없다 이러더니 이번에 사면까지 해준 거예요. 예. 아 지금 이분 현직이죠? 네. 제가 잘못해서 전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국정농단 관련했던 분들 중에 뭐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면을 받았는데 네. 국정원 2차장 했던 그 블랙리스트 관련했던 최윤수 검사 출신인데 이분은 지금 2주도 안 됐어요. 대법원 확정 나온 지. 예. 말 그대로 대법관 도장 잉크가 아직 안 말랐는데 사면을 해준 경우고 네.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던 그 장호중 이재영 전 검사 이분들도 사면해서 또 이제 그 김민하 평론가는 이제 아까 뭐 국민의힘 통합인데 검찰 대통합에 또 이제 크게 기여한 부분이 네.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고 저는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연히 이거는 예전 같으면 면직 처리가 되거나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인사를 굳이 고수하시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재판에 보내졌던 혐의가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사실 기밀 취급해야 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가져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거 그렇죠.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형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선고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지금 현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도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잘못이 있다. 죄를 지었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서 과거와 비슷한 어떤 그 문제가 됐던 당시에 비슷한 직무를 또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감싸고 그리고 마치 뭐 옛날에 지었던 죄는 사실은 죄는 아니야 뭐 이런 방식으로 사면이 돼버리는 이런 게 저는 뭐 앞에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셨지만 나아가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정권에서는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법치주의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다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다 이렇게 무시할 것이면은 재판은 왜 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12구 참사 진상규명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조특위 첫 기관 보고가 열렸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여야가 재난 컨트롤 타워 그리고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을 상당히 심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재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네. 그리고 그러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임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디까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건데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에 당시 국정상황실이라든지 국가안보실이랄지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고 행안부는 또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고 해서 충돌도 있는데 예.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여당의 경우에는 당시 정부의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통령실이 상당히 빨리 대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네. 어쨌든 뭐 다른 정부의 위기 대응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는 컨트롤 타워 논쟁으로 가자는 거는 결국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됐고요. 자료 제출 논란은 민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의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잘 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면서 감싸면서 이것도 좀 입씨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아마 일부 자료 같은 경우는 장혜영 의원이었나 용해인 의원이었나 아마 지적했던데 오늘 왔대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오늘 이제 오면 기관 보고 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냐 이런 게 좀 있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현장 방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 서울경찰청이나 뭐 용산구청이나 뭐 서울시 그러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 자료는 뭐 무슨 재난 무슨 매뉴얼인데 2022년 9월 작성인데 안에 내용 보니까 각종 연락처가 뭐 박근혜 정부 시절 연락처랑 부처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냐 표지가리만 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각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가 미진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꼭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조특위에 참석해서 참사 당일에 왜 현장 도착이 늦었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 이런 답변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뭘 질문을 하면 네. 가장 나쁜 방식으로 자꾸 답변을 해서 논란을 뭐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일부러 키우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양새처럼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우는 답변을 자꾸 내놓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참사 당일에 현장 도착할 때까지 뭐 40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따져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그게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를 운전해 줄 기사가 수행 비서 기사가 이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늦게 도착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지적을 한 것이죠. 예. 뭐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택시라도 타고 빨리 가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직접 뭐 진두지휘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뭐 전화 연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현장에 정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또 가지 않았더라도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가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 아하. 참사 현장의 골든타임은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한데 예.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자리에는 그 유족들도 있고 정말 이 참사 때문에 정말로 이제 힘든 분들의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장관이라는 자리가 단지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걸 설명한다든지 뭐 서류에 그냥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대응, 정무적인 판단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네. 장관님께서 한 번 정도 좀 유족의 입장에서 서서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발언을 좀 정제된 발언들을 좀 하면 좋겠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정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정쟁화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네. 유가족 분들 마음 당연히 배려하고 공감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차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의 가장 최고의 지휘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수사받고 앞으로도 줄줄이 이제 입건될 대상도 꽤 많은데 장관은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뭐 뒤에 말씀하실 것 같지만은 뭐 이인재 전 유영산 서장이라든가 예. 구속되고 뭐 이런 상황이면 네.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나왔으면 할 말이 있어도 그러한 전제를 놓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으나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의 얘기가 우리는 잘못을 안 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예. 야당의 공격에 반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항상 비춰지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수사 상황 좀 살펴볼까요? 특수본에서 최근에 이제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구속했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위로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장이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온 게 아마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을 좀 동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일전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월호 때는 적용이 안 됐고 예. 삼풍백화점이었나요? 하여튼 뭐 몇몇 건에서는 또 적용이 됐고 이게 사실은 귀하게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나 쉽게 이렇게 채택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 법리를 가지고 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확대할 때까지 어디 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조금 불투명해서 네. 서울청 청장까지 과연 이제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부실 수사하는 거 아니냐? 특수본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좀 혐의는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현장 조사 때도 보면 저희는 몰랐던 건데 용산구 주요 간부들이 핸드폰을 이번에 다 바꿨대요. 그랬다면서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나타나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수사 상황에서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뭐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중심으로 나오는데 국정조사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국정조사 무용론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이번 걸 통해서 나온 것들을 기반으로 또 저희도 지금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좀 알 수 있게 된 대목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법리 적용의 문제나 이런 거는 역시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들어야 되겠지만 예. 평론가로서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 네. 느낌, 네, 저의 뭐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의 느낌. 중요하죠. 그럼요. 네, 평론가이기 때문에. 예.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특수본의 수사가 뭔가 되는 것처럼 된 부분은 참사 당일에 어떤 대응을 했고 뭘 했느냐, 또 그 참사 당일에 뭘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건 왜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수사가 뭔가 진척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수사가 진척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이제 영장이 처리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수사를 좀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상황인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는 이 대목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뭐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수사 동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럼 좀 더 윗선을 수사하나 좀 대비했어야 되는데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행안부든 서울시든 좀 앞으로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서울경찰청, 네. 경찰청장 여기까지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수사의 과정에 좀 힘이 되는 뭐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됐었던 그 헬로윈 이태원 상황에 왜 안전 유지를 위한 경찰관 파견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봐도 예. 그 경찰 내부에서도 뭐 계속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만 네. 우려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려가 된다라는 거기 보면 이제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가 서울청장 라인까지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것이 왜 적절하게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같은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의 대응에는 경력이 다 들어갔으면서 예.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경력 배치는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잘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도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앞서 이제 국정조사의 필요성 말씀 주셨는데 증인 채택을 두고 또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 국정조사 자체의 연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야당에서는 국무총리, 여당에서는 신현영 의원 네. 이렇게 요구하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외에도 좀 유가족분들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도 좀 다소 난항이 있어서 아마 청문회가 예정된 시기에 좀 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유가족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족 협의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희생자 기준으로 사망자 기준으로 100분 이상의 유가족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150 몇 분 돌아가셨는데 예. 외국인 분들이 20 몇 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신현영 의원이든 한덕수 총리든 부르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유가족 협의회랑 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 경청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한덕수 총리와 신현영 의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당일에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예.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신현영 의원은 당시의 행적이 다소 상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용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구조라든가 대응에 어떤 좀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요거를 짚어봐야 되는 네. 개인의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조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면은 두 사람 다 증인 채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에 대한 진정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것은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침대 축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왜 네.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한덕수 총리랄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 공격할 포인트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윤석열 정부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짚어야 될 거 다 짚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네. 신현영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하면 김준우 변호사 말씀대로 유가족들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족과 좀 협의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이제 대통령실의 참모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지금 이제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하는 예. 다트라고 하는 DART라는 약자를 쓰는 이제 그 시스템처럼 노조의 회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가 보고가 되고 뭔가 파악이 되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노조의 회계의 투명성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지적을 했는데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회계 정보나 이런 것들 뭐 재정 상태라든지 뭐 어떤 실적이랄지 이런 거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삶을 살고 있고 예. 기업이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가 기업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예. 노조는 조합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네. 이러한 이제 일종의 단체인 것이고 그러한 단체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이 회계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일상적으로 공개하자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이유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첫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노조의 회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믿음은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노조들이 일반적으로 다 회계 소위 말하는 뭐 깜깜이 회계다 이렇게 언론은 표현을 하던데 예. 그런 표현 별로 좋은 표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차별적 표현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슨 비리의 온상처럼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노조들의 실태를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노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건설산업노조가 이제 몇 억씩 이제 횡령사고 일으키고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노조들은 자기 회계 같은 거에 대해서 회계 감사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나 이런 다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정치적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예. 정권이 마치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로는 피맛을 본 맹수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서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시민단체와 노동계만 콕 집어서 한다면 저는 예를 들어 시민단체는 예를 들어 뭐 거기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비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 보조금을 막 확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가 먼저인가.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종교단체부터 해야죠. 교회 사찰. 근데 이건 표 떨어지니까 절대 안 할 겁니다. 계속 나오다가 그냥 들어가고 그랬죠. 그렇죠. 세법상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또 해야 되는데 보면 그래서 기부금을 종교 쪽에 하면 10%밖에 그 공제를 안 해주잖아요. 일반 정치자금법에서 훨씬 낮게 해주는 게 사실은 이 종교 쪽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확신이 사실 세법상에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종교 단체들도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그래서 만약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면 차라리 종교가 먼저지 않냐. 떳떳지 않고 정무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두 분 말씀처럼 도대체 왜 노조의 회계 문제를 언급하느냐. 특히 대통령이 이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노동 탄압 행위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김준우 변호사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주적인 조직이고 여기도 지금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조직은 어디나 있죠.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국정 아젠다인가에 네.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번에 화물연대와의 강경 대립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나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재량근로시간 뭐 그 연장근로 관련해서 30인 이하 사업장 일몰 법안이라는 여러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노동에 대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뭐 정치적 수사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무슨 회계 사고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노조들이 쓰는 돈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사업을 네. 타겟한 게 사업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노조의 듭니다. 사업이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김한 기자 이 자리에 없지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 전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3인칭 시사 시점에서 김민하 평론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